환율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통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최근 혹시 외국인들이 며칠 연속으로 주식을 팔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한 4, 5일 정도 됐나요? 2주입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주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로 주식을 판 것에 대한 감이 적어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감으로 느끼는 게 항상 차이가 나요.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가격에서 개인들한테 외국인에서 주식이 넘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기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수익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의 핵심은 심리인데 심리적인 안정도가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두 부분을 같이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일단 지금은 최근에 제일 미국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게 AI 거품 논란이에요. 네. 요거부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나온 게 이제 2022년 10월 달쯤에 이제 챗 GPT가 처음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을 줬는데, 충격과 공포였죠. 뭐 미국의 군사 작전 이름도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 시작을 났을 때 사람들은 이게 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너무나 큰 상황은 항상 그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이게 예전에 아인슈타인도 내 이론을,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7명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양자 물리학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과학자들끼리도 하고 있는데, 이런 AI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이해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말씀하셨던 버블 논쟁은 조금 지나면 이게 진짜인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에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 또 지나고 나서 다시 그 현상이 계속되면 야 이거 진짜인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지금 2022년 말부터 25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에서 5번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울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방송들이나 이러한 유튜브 썸네일에서 아마 이거를 데이터로 해가지고는 AI와 버블의 조합값으로 데이터 그려도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 얘기는 이걸 너무 새롭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롭게 낼 필요는 없는데, 차이는 뭐냐면 이게 주식 시장만의 돈의 잔치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현상이 있는 걸 바탕으로 한 돈의 잔치였습니다. 근데 최근의 버블 논쟁의 성격이 달라진 부분은 채권 시장의 자금이 연결된 상태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네. AI가 진짜라는 부분은 이미 다 증명이 됐고,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바보들은 이제 세상에 그 얘기하면 아마 이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AI는 진짜인데 그 진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게 맞냐, 속도가 어느 정도가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 99.9% 동참했다고 봐야 되고요. 뭐 이상한 쇼치는 아저씨 미국에 뭐 한두 명 있잖아요. 팔런티어 쇼치 이런 분들 몇 명, 마이클 버리 같은 분, 독특한 캐릭터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근데 채권 시장은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조건을 맞춰놔야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은 자금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른데, 그쪽에서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라는 게 좀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지금 2025년부터 2028년 정도까지 한 3년 정도의 AI에 투자되는 자금을 세그먼트별로 나눠보면 대부분은 빅텍이 버는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버블 논쟁하는 거 말이 안 돼요. 자기 돈 벌어서 투자하는데 뭔 버블을 얘기합니까?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쓰고 있던 로직이었는데, 지금 앞으로 3년 정도면 지금 빅텍에서 벌어서 사용되고 있는 캐시플로우의 절반 정도를 채권 시장에서 조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사이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의 사이즈까지 이게 정말 AI 현상이라는 것의 속도에 적합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플레이어들은 다 알기 때문에 샘 알트만이 지금 미국 정부에 보증을 서달라라는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은
정부가 전쟁한다면서 나는 지금 너희랑 같이 전쟁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장수인데 나한테 보증을 서줘야 지금 내가 무기를 더 구해올 거 아니니 얘들아 라는 부분을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금 그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아직은 뉴스플로우에서 나타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부 쪽에서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아마 이 논리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과정 상황에서 새로운 채권 시장에 들어온 플레이어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정해질지가 아직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쏠린 상태에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가 에쿼티가 됐든 번드가 됐든 너무 한 AI라는 산업군에 노출도가 쏠려버리니까 이 부분을 해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플레이어들이 아직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네라는 부분으로 보면 에이 그건 아직 버블 아니니까 저런 행동이 조심하잖아 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 지금 뭔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으로 모르는 것이 지금까지는 좋게 작동했는데 모르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에 조심하는 모습도 나타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절반은 좋은 쪽이 작용할 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포지션을 갖고 있고 절반은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조심성도 같이 갖고 있는 수밖에 좀 방법은 없는 구간 같습니다. 너무 큰 얘기를 빠른 속도로 말씀을 쫙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AI 투자는 미국의 M7 빅테크들이 주도했고 그들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버블 논란은 의미가 없었다. 상장 주식 기준으로는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3년은 부채로 조달해야 되는데 이 규모가 상당하고 이걸 주도하는 것은 빅텍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빅텍이 돈을 빌려야 되죠. 근데 빅텍이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빅텍인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금융권이나 지금은 사모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가 많이 커져 있어서 지금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인 2008년 이후를 지나면서 은행권에 관련된 규제와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하는 것보다는 사모 크레딧 시장이 훨씬 더 사이즈가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많은 문제되는 부분들의 부동산 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은행들이 사고 쳤으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질 때 은행들은 늦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늦게 움직이는 부분을 사모 크레딧에서의 자금이 펀드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양쪽을 다 알아보려고 하겠죠. 근데 양쪽을 알아볼 때 사모 쪽에서는 지금 해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 최근에는 좀 나 부담스러워 목에 찼어. 사모 크레딧 시장에 위험도가 있어. 하지만 잘해볼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쪽 플레이 선수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큰 돈을 빅텍이 빌리려면 이 부분은 연기금이나 은행 같은 과거 전통적인 큰 자금 쪽에 손을 벌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증 얘기가 나오겠죠. 저는 이제 그 빅텍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까지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은 사모 대출 시장, 우리가 영어로는 프라이빗 뎃이라고 하는 PD 시장이 매우 성장해 있는데 이쪽 자금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투자했죠. 매우 노출이 높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PD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구 수익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자금줄이 끊어질 것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나간 대출들도 부실화될까 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뭐 지난번에 자동차 부품 회사나 여러 군데 이제 뭐 사기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사기를 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신용시장 데이터들은 공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지면 얘도 있어요라는 것을 뭐 학교 다니실 때 사고 치고 나서 나와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명 나와서 매 맞기 시작하면 쫄룩쫄룩 따라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매 맞는 애가 없는 상황이 지금 그쪽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금의 사이즈의 성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돈은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가 250억 달러를 조달하려다가 1250억 달러가 모집이 돼서 너무 잘 팔리니까 300억 달러로 높여서
사이즈를 키워서 팔았어요. 근데 보통 제가 주식보다 채권을 먼저 한 사람인데 그렇게 규모가 많으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안 올라가고, 왜냐하면 내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금리를 높여서 내가 부담되게 팝니까? 근데 이번에 메타에서 그거를 사이즈를 올려서 팔면서 기존의 채권 발행했던 것보다 67bp 높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아, 네. 그거는 이게 뭐냐면 지금 땡길 수 있을 때 땡겨놓자라는 심리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250억 달러만 낮은 적정한 금리에서 조달하는 행동을 하겠죠. 네. 그거는 더 땡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채워놓고 싶다라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빅텍에서 가장 안정성을 높은 경영을 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큰 규모로 이쪽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 이건 그쪽 플레이어들은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도 지면 안 되고 중국한테도 지면 안 되고 하는 부담감들이 빅텍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들 얘기하는 대로 먼저 멈출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그 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는 판단만 한다라는 가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린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움직임을 동의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닌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라는 그 가정들이 지금 매니지먼트의 얘기들에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부분이 지나쳤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냐?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산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 주신 것이 반반을 보자. 그러니까 AI로 계속 더 잘 가는 방향과 어디선가 이 사모 대출 시장의 문제처럼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니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의 가능성을 반반을 가져가자라고 해주셨는데요. 반반 가져가는 전략, 개인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지난 그 1년 동안 그 업계를 나와서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2월 달에서 4월 달에 급락하는 그 구간에 대한 대응이 그냥 모든 수익률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하반기는 한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 한국 투자자한테는 수익률을 결정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대부분 외국인들이 올렸고 개인들은 그 부분에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혹시 외국인들이 며칠 연속으로 주식을 팔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한 4, 5일 정도 됐나요? 2주입니다. 2주요? 이걸 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감으로 느끼는 게 항상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어요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주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로 주식을 판 것에 대한 감이 적어요. 그걸 다 지금 개인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가격에서 개인들한테 외국인에서 주식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산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면 기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수익이 나는데, 지금 그 2주 정도의 전보다 지금 불편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의 핵심은 심리인데 심리적인 안정도가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같이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일단 지금은 뭐 일정 부분의 현금을 필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캐시가 쓰레기가 아니라 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금도 안전자산 역할을 못해요.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건 이 현금이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현금의 필요성이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투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지금 AI가 핵심이야라는 것을 지금 반영하는 것은 이거는 3년 전, 2년 전에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돈을 크게 벌려면 여기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버블이 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AI가 좋다라는 아이디어로는 그거는 낼 수도 있어요.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최근에 가장 사람들과 다른 아이디어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시장을 제일 좋게 봤고요. 지금은 중국 시장을 제일 좋게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제일 좋게 본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지난 3년 정도는 미국이 대세에서 무역 분쟁의 승자, 미국만이 투자할 만한 곳이야. 미국 예외주의가 너무나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난 저기에 동참하겠어.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내가 동참할래. 라는 것이 길게 봤을 때의 미국 시장의 메리트를 크게 느낀 로직이었고 지난 6개월 동안은 한국 시장이 그 부분에서 소외됐다가 반도체라는 것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장, 정권이 바뀌면서 안정도가 높아진 부분 이 두 가지가 합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도 이제는 싸지 않습니다. 최근에 목표가들이 굉장히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증권사들의 7,500이요? 오늘 7,500 목표 주가 지수. 그러니까 네, 뭐 목표 주가 5천이 베이스 시나리오고 7,500도 이제 같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봤고요. 그래서 뭐 우리 업계에 같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치권의 영향을 은행권 연계된 증권사들에서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의 자회사가 아닌 증권사들이 조금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을 내는데 은행권 자료라서 그런 영향도 좀 있었나라는 의심이 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숫자에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그것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뭐 많이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내용은 7,500원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는 가능성 있는 레벨은 지난 6개월 전에 많이들 5천을 처음으로 시장에서 그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4천은 가능하다, 5천은 모르겠다라는 게 6개월 전에 드리던 말씀이었고 지금 현재는 4,6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한 PBR 1.5배로 과거 우리가 1.3배였던 상단을 넘어섰었고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게 넘어서고 끝나는 거냐라는 부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서 한 4,600 정도를 생각 중이에요.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외국인이 우리 감으로는 최근에 며칠만 판 것 같지만 2주 동안 팔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개인이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개인은 바닥을 다지고 고점은 외국인이 높인다라고 알고 있어서 개인이 왕창 사면 그때가 피크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이 있거든요. 지금 뭐 현 레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구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 한 30년을 보면 시장에서는 개인이 많이 살 때 시장은 끝났어요. 그것은 과거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지 않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연합뉴스 채널이 됐든 제 채널이 됐든 텔레그램이 됐든 정보의 양이 과다해서 문제지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외국인 판 거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은 정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이틀만 지나가도. 그래서 정보에 대한 열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그 이후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숏을 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을 여러 번 글로벌 회사들에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로직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상태로 기관과 외국인은 포지션을 회사를 안 잘리기 위해서 모두 주식을 사놓고 그리고 개인분들은 늦게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어. 내 옆에 있는 사람 돈 버는 거 도저히 배 아파서 내가 저걸 못 보고 있겠어 라는 이유 때문에 이 주식이 정말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라는 부분이 아니라 옆에 놈보다 돈 더 잘 벌기 위해서 달려들면 그때부터는 답 없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현금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금은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 매매가 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되게 저도 예측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기회와 위기를 지금은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 전략을 실현하려면 네.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미국, 한국, 중국 주식과 채권 요거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기회와 위험을 반반 가져가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다른 생각을 하는 게 투자에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생각을 너무 강하게 다르게 하면 사고가 납니다. 네. 마이클 베리의 팔란티어 숏 포지션처럼 네. 지금 9월 달에 그렇게 포트의 66%를 담고 있으면 지금 어쩌실지 상당히 그렇죠. 예, 뭐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 다른 생각을 남들보다는 많이 반영하는데 지나치게는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과거부터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서 벗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중, 한국이라는 세 가지의 포지션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올해는 지금 한국을 가장 많이 가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 부분을 중국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비율은 각자 선호도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20-30% 정도가 2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답변 어떻게 주실까 궁금했는데 중국 비중을 20% 정도 가져가고 미국, 한국에 너무 몰빵돼 있으면 요건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금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배경과 요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나 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코인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그 시장이 그 크립토 시장이 미국 정부의 그 힘보다는 트럼프라는 캐릭터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군데서 보이다시피 이번에 뉴욕 시장도 반대편에 극좌 트럼프라는 캐릭터로 불리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네. 이건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다르면 이기기가 쉬운데 저렇게 극단적인 스타일은 상대가 비슷한 전략을 부호만 바꿔서 쓰면 서로 간에 비슷한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아졌던 게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젊은 층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농부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힘의 약화가 코인 시장의 근간이 됐던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만드는 것 같고요. 금이 안전자산이 전통적인 성격인데 지난 1년 동안은 금과 S&P를 보시면 S&P보다 금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안전자산이 아니죠. 이건 그냥 강한 자산이었죠. 그리고 지난 한 달 정도 전에 저는 이제 가지고 있던 금을 포지션을 매도했는데 청산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이거를 쏠림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인도에서 그 가장 큰 은 도매 업체의 재고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현물이고 선물이고 다 뛰어들어서 사던 그러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쏠린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 기능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가 유일한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비트코인과 금도 이렇게 하락하고 안전자산 역할을 달러가 한다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또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달러 원 환율이
1,448원 뭐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죠. 거의 1,450원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더 가져가는 것도 심지어 환전하는 것도 안전자산을 가져가는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환율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답하기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데 답을 해보면 일단은 지난 한 6개월 정도를 보시면 우리가 원화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엔화의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와 원화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엔화와 원화가 약한 것은 트럼프의 그 무역 정책이 여러 국가들 간의 피해가 더 강한 지역이 있고 피해가 약한 지역이 있을 텐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뭔가를 많이 뺏어 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한마디로 호구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호구들한테서 뺏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3,500달러 선불로 찌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당분간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트럼프의 임기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원화가 1,400원대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1,300원대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지금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그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한국 시장이 가장 좋은, 그 매력적으로 판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반기에는요. 네, 상반기에는요. 그럼 하반기는 아니라는 말씀. 아까 중국이 더 낫다는 말씀하셨죠. 지금은 뭐 한국이 싸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네네. 기본적으로 항상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빠지면서 악재를 이미 선반영을 더 강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주식은 싸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 시장은 쌌던 시장에서 지금은 싸지 않은 시장을 조금 넘어서서 살짝 비쌀 수도 있는 시장까지 네. 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익 증가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는데 그 두 회사를 빼고 나머지에서 이익을 시장 전체가 좋다라고 받쳐줄 만큼 보이는 데가 그 둘을 빼면 나머지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그 환율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적어도 상반기 정도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이제 해외 투자가 훨씬 많은 걸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처음에 가정하신 부분은 옛날 로직이에요. 환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환율이 유리하고 불리하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조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 질문을 넘기신 건데 지금 세상은 AI가 나타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빅텍이 나타난 매그니피센트 7이란 말이 나타난 시점부터 세상을 이끄는 것이 IT의 빅텍이구나. 이게 SNS 시절부터 생각을 하든 뭐 클라우드부터 생각을 하든 그것은 할 수 있는 회사가 미국에 있고 미국과 비슷한 모델을 국내에서 하고 인도에서 누가 하고가 아닙니다. 미국의 빅텍이 인도 가서도 하고 한국 가서도 하는 거예요. 네. 이 때문에 이건 대상의 그 카피가 안 돼요. 이 때문에 이 현상이 가장 세상에서 강한데 그 현상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것이지 이게 환율을 보면서 뭐가 유리해 불리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조 아나운서님 질문하신 거는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또 환율이 이렇게 높게 올라간 것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건 우리나라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십니다. 환율 그런가요? 시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통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달러 바스켓은 원화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엔화까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은 유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엔화 때 달러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엔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원화를 환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자금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산이 되는 3자 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치 우리 스스로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미국 갈 때는 어쩔 것 같고 미국 시장에는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부분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실적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실적 추정치가 전망이 올라가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이 100만 원까지 나왔나요? 그 이상도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매우 높게 나왔어요. 이건 이익 대비 PER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게 100만 원을 뽑을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뭐가 이제 세지면 그 이제 많이 업계에서 하는 일이 이제 밸류에이션 툴을 바꿔줍니다. 처음에 이제 시크릿컬 산업의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는 이익으로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PBR을 사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익의 안정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는 수주 베이스 산업이지 HBM은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커머더티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밸류에이션 툴을 조금 죄송하지만 썸 오브 파트 모델로 바꿉니다.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지나면 정말 안정감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비교하려면 같은 걸로 비교해야 되니까 PBR로 비교할게요. 라는 걸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데 이건 이제 뒤늦게 그 목표가를 잘 못 따라간 애널리스트들이 나중에 하고 있는 행동들을 할 때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최근에 그 현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를 했던 하셨잖아요? 입장에서 무슨 말씀이신지가 너무 와닿는데요. 썸 오브 파트라는 거는 그 기업에 갖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 해당 사업부의 부문별에 대해서 각자 가치를 다 줘서 썸 오브 파트라고 해서 다 더하는 합산 이익 산출 방식입니다. 네네. 합산 가치 산출 방식이에요. 이게 보통 언제 나오냐면 한 가지 방식으로 주가를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 요것도 더하고 요것도 더하고 요것도 있어요라고 얘기할 때 주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쓴다라고 설명을 주신 건데요. 저도 뭐 애널리스트 하는 동안에 내내 목표 주가 뒤늦게 올릴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왜 이제 와서 올리냐 할 때 숨겨져 있는 가치는 없을까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너무 와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간에 올 때는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하이닉스가 최근에 목표가들이 외사든 국내사든 다 올리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물론 외국인들이 늘 맞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일관적으로 매도할 때는 시장에 영향을 꽤 크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게 보긴 해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조정이 이게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혹은 이제 기간 조정으로 길어질 것인지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아예 가격 조정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의 최근의 흐름을 딛고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국내 증시 기준으로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파악하는 건 펀더멘탈인데 이 펀더멘탈 장에서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추정이 가능한 범위가 있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지나치지 않은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 계산된 것과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힘이 시장에는 항상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그래서 돈이 움직임이 클 때는 저처럼 채권을 했던 사람들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경제에 들어오는 유동하는 돈의 사이즈가 증가하느냐 안 증가하느냐를 가지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나하나 개별로 평가한 기업들의 가치보다 돈빨의 힘이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시장이 높은 구간에 가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심리 게임이 되는 거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 게임을 제가 여기서 맞춘다라고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을 드리자면 심리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기존에 지금 지난 2달 정도를 봤을 때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한 주 정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근데 좀 더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다면요. 사실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것들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조정받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미국하고 한국도 아예 다 팔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 또는 어떤 특성의 주식들을 가져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저도 지금 좀 아픈데 오늘 화장품 주식을 얻어 맞았는데 네. 얻어 맞아도 팔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네. 시장에서는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에 주가가 더 고평가될 때도 있고 저평가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고평가 정평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화장품 섹터는 뭐 영업이익률이 조금 전에 기대하던 것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낮아진 부분이 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익과 매출은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방향성의 이슈보다는 폭에 대한 이슈일 수 있어서 그럴 경우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자산은 아까 미국에 쏠려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다변화해야 된다. 그게 올해 상반기는 한국이었고 지금은 중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섹터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글로벌 모든 자금들은 IT에 쏠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IT 말고 K컬처라는 좋은 대상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는. 그리고 중국과의 이번에 미 한중 회담을 보면 지금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회담의 진행과 분위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저는 좀 아주 놀라웠던 장면은 그 시진핑을 농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샤오미폰이요? 예, 샤오미폰에 대해서 백도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괜히 나오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 정말 그 정치 고수 할아버지가 그런 농담 잘 안 해줍니다. 그거는 뭔가에 줄 게 있으니까 하는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중국에서의 카카오톡 사용에 대한 뭔가 기술적인 제한이 풀리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여러 가지의 방향성으로 이어진다라면 그러면은 뭐 한한령이 됐든 여러 가지 뭐 여행 관련된 부분이 됐든 중국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제조업과 테크였는데 지금은 중국의 제조업과 테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1등하고 있는 IT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에서는 로봇이 됐든 AI 됐든 중국과 관련된 노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IT에서는 중국을 직접 가져가고 한국에 있는 중국 관련된 부분은 중국과 연계된 K컬처에서 찾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도저히 궁금해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관세 분위기가 트럼프 쪽이 좀 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 폴리마켓에서는 확률이 2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는 이번 트럼프 2기 정부 이후에 가장 사회의 중심을 잡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체가 사법부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촛불을 들고 계시는 젊은 20대 여성들이 제일 화이팅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에서의 사법부의 그 지금 최근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정을 안 내줄 거라는 폴리마켓의 확률이 저는 맞을 확률이 저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원래 그런 캐릭터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합니다. 이 때문에 또 자기한테 유리한 뭔가의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 계속 찾는 과정에서 그게 지난 1년만큼의 효과가 강할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약해질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현재 분위기로서는 약해질 확률이 여러 가지 선거의 결과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